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보세요. 자, 오늘은 테일러 파커라는 여성이 벌인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만약 악마가 있다면 이 여성이 아닐까 할 정도로 오늘 범죄는 사람이 했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악질입니다. 테일러 파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테일러는 1992년 12월 8일에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고 부모님과 남동생이랑 살며 꽤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하지만 테일러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부터 테일러는 툭하면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허언증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지속됐습니다. 이렇게 3학년 때는 진짜 아팠던 건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거의 매일같이 학교를 빠졌었고 사람들이 추측하는 이유는 3학년 때 테일러가 한 선생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학교를 계속 빠진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해요. 왜냐면 4학년이 되자마자 테일러는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학교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학년이 되면서부터 테일러는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것과 자신의 가족이 마피아에 연루되어 있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일러는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만 늘어놓는 게 아닌 다른 아이들에 대한 못된 거짓말까지 지어내서 다른 아이들을 왕따시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선생님들에게도 아이들이 하지도 않은 짓을 했다고 일러서 아이들이 혼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테일러를 싫어했고 테일러는 친구들의 생일 파티나 노는 모임에도 당연히 초대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테일러는 전혀 기죽지 않고 장소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서 초대받지 않았음에도 파티에 꿋꿋이 참석하곤 했습니다. 시간은 지나 테일러가 고등학생이 되었어. 이때 테일러의 부모님은 이혼을 했고 아이들도 흩어져서 좋지 않았습니다. 테일러는 아빠랑 같이 살기 시작했고 남동생은 엄마랑 같이 살기 시작했어. 아빠를 택한 건 테일러 본인의 선택이었는데요. 테일러의 아버지인 마크는 아이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던 편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잘해줄 때는 다른 여성들한테 다정한 아빠로 잘 보이고 싶을 때만 관심을 주고 잘해주는 척을 했던 것이지 평소에는 뭘 하던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테일러는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아빠를 택했던 것인데 아빠랑 살기 시작하면서 불안, 우울 증세가 심해졌고 스트레스성 폭식을 하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 테일러의 몸무게는 108kg에 달했다고 합니다. 테일러는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친구들에게 자신이 암에 걸렸다고 말을 하고 어디가 부러지지도 않았는데 툭하면 목발을 짚고오며 남들이 주는 시선과 동정을 즐겼어요. 그리고 툭하면 병원에 가서 아프다고 호소를 하고 병원에 있는 모습을 셀카로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사람들이 다는 댓글을 보고 행복해했습니다. 또 테일러는 남자친구가 있지도 않았는데 남자친구가 있다며 성생활 이야기도 친구들에게 자랑하듯이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10대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쪽에 관심이 많았고 학생들은 테일러에게 남자친구 사진 좀 보여달라고 말을 했지만 그럴 때마다 테일러는 남자친구가 사진 찍는 걸 싫어해서 사진이 없다고 둘러댔고 다른 학교에 다닌다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냥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테일러는 온라인상에서 다른 남성들에게 사진으로 사기를 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요. 자신의 몸이 뚱뚱하다 보니까 학교의 예쁜 여자아이들에게 가서 섹시한 사진 좀 찍어서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 사진을 이용해서 온라인 데이팅 웹사이트에서 남성들에게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테일러가 부탁할 때마다 아이들은 당연히 모조리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테일러가 자주 하기 시작한 거짓말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임신에 대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테일러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계속해서 임신을 하고 유산을 했다고 반복하며 거짓말을 했어요. 그거면 엄청난 관심을 받았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테일러의 고등학교에 다른 여학생이 실제로 임신을 하게 되는데요. 테일러는 이 여학생의 사진을 몰래 찍어서 여학생의 몸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해 마치 자신이 임신한 것처럼 꾸며내서 그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자신의 사진이라고 자랑을 하곤 했어. 물론 학생들은 점점 그녀를 믿지 않기 시작했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냐고 대놓고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테일러는 다른 거짓말을 지어내서 빠져나가거나 화를 내며 그 친구들이랑 절교를 해버리곤 했죠. 그 후로 몇 년이 지났고 테일러가 18살이 되었을 때 테일러는 실제로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아빠는 같은 10대였고 아빠가 될 생각이 없다며 테일러를 바로 떠나버렸고 테일러는 혼자서 출산을 하고 싱글맘이 됐어요. 그리고 다음 해 테일러는 토미 웨케이시라는 남성을 만나게 되고 이 남성은 테일러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만난 남자였습니다. 이들은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결혼까지 속사포로 마쳤어요. 결혼을 하고 처음엔 좋았지만 이 관계는 빠르게 망가졌습니다. 우선 결혼을 하고 테일러는 자신의 가족들이랑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는데요. 테일러는 토미에게 자신의 아빠가 굉장히 큰 규모의 소금 공장을 운영하고 자신이 상속녀라고 속였어요. 하지만 자신의 부모님은 정말 못됐고 악마 같은 사람들이기에 연락을 끊고 싶다고 했죠. 특히 자신의 엄마가 마피아의 높은 사람들이랑 연줄이 있고 자신을 항상 협박하고 괴롭히기 때문에 엄마가 너무 싫다고 줄곧 말해왔어요. 토미는 이 말을 의심 없이 믿었지만 결혼 생활이 지속되어도 테일러가 부유해 보인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었고 엄청난 부에 관한 이야기는 테일러의 입으로만 나올 뿐 눈으로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테일러는 그렇게 자신이 상속받을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을 안 해도 된다며 일도 안 했고 토미 혼자 벌어오는 돈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됐기 때문에 이들은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토미는 점점 이 관계에 지치기 시작했고 테일러에게 일을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고 부담을 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테일러는 남편의 말을 듣고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닌 자신이 병에 걸렸다며 아파서 일을 못한다고 오히려 아픈 아내에게 일을 하라고 시키는 못된 남편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웠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테일러는 온갖 의사들을 만나며 없는 병에 대한 진단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여전히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자신이 아프다고 사람들의 동정을 사는 그런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의사들은 일단 테일러가 주장하는 두통이며 온갖 통증의 진통제를 처방해줬고 그렇게 엄청난 양의 처방 진통제를 보유하고 있던 테일러는 이 약에 중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국은 의료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테일러가 이렇게 의사를 방문할 때마다 병원비는 산더미처럼 쌓였고 토미랑 결혼 생활하는 동안 그녀의 병원비는 5,500만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물론 이 비용은 다 토미가 부담을 해야 됐죠.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테일러는 21살이 되었어요. 테일러는 토미와 아이를 갖게 됐죠. 둘째는 아들이었습니다. 처음 아기를 낳고 테일러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기한테 잘해주는 듯 보였지만 둘째에게만 잠시 잘해주고 첫째인 딸은 뒷전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테일러가 아기가 있다는 사실에 익숙해지면서 관심을 조금 덜 주자 테일러도 아기들에게 관심을 끊었습니다. 테일러는 아기들이 워낙 귀찮다고 생각을 했고 더 이상 새로운 아이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테일러는 불임수술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 해에 테일러는 멕시코로 가서 위절제술까지 받고 살도 엄청 많이 뺐습니다. 그런데 이 두 수술 후에 테일러는 이제 진짜로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자궁 내막증을 진단받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사는 수술 도중에 테일러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기 때문에 테일러의 동의를 얻을 새도 없이
자궁 절제술을 진행해버리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수술이 심각해졌죠. 테일러는 어차피 아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큰 데미지는 없었지만 이제 테일러는 자궁이 없으니 아기를 100% 가질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위 절제술을 받고 살을 많이 뺀 테일러는 가족들을 더 소홀히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파티를 하고 놀기 시작했고 노출이 심한 옷들을 입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포토샵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셀카를 자주 찍어 올리며 소셜미디어에서 남성들이랑 플러팅을 하기 시작했고 부적절한 DM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몰랐지만 토미도 결국 나중에는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테일러는 소셜미디어에서 성공한 사업가 여성처럼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토미의 돈으로 사업도 여러 번 시작했었는데 시작했다가 금방 접고 또 다른 사업을 시작했다가 얼마 안 가서 관두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2016년 테일러는 만 23살이 되었어요. 이때 테일러는 케이틀린이라는 여성이랑 새롭게 친구가 됐습니다. 케이틀린은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었는데요. 테일러는 이 사실을 듣고 자신 또한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 이 사실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던 케이틀린은 테일러에게 동질감을 느끼며 이들은 가까워졌어. 테일러는 케이틀린이랑 친구가 되고 매일같이 그녀를 강아지처럼 졸졸 쫓아다니며 온갖 병원 진료에도 다 따라가고 케이틀린이 고통을 호소하면 자신도 갑자기 고통이 느껴진다며 그녀를 따라하기 시작했어. 테일러는 다발성 경화증에 어떤 증상이 있고 어떤 치료를 받는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녀를 따라다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자신이 써먹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테일러는 케이틀린에 대한 집착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 케이틀린은 지프차를 소유하고 있었고 지프 동호회에 나가곤 했었는데 이 모임에 나가기 위해서 테일러는 토미에게 지프를 사라고 부탁을 했고 그렇게 얻은 그 차로 자신도 케이틀린을 따라서 동호회에 나갈 정도였습니다. 이 동호회는 주로 주말에 만나서 로드트립을 같이 가고 1박 2일 동안 모임을 가졌었는데 테일러는 자신의 두 아이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고 동호회를 나가서 다른 남성들이랑 바람을 피고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토미는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쉬고 싶을 텐데 육아랑 집안일까지 다 맡아서 해야 됐죠. 이 동호회에서 테일러는 유부남이랑 바람을 피다가 그 남성의 부인에게 걸린 적도 있었어. 하지만 테일러는 평소에 가구에 일부러 몸을 들이박아서 몸 곳곳에 멍이 들게 하곤 했었는데 그 멍들을 보여주며 자신이 가정폭력의 피해자고 자신의 남편이 워낙 폭력적이라 잠시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또 잘 빠져나가곤 했습니다. 심지어 테일러는 이 남성뿐 아니라 자신의 친구 남편인 케이틀린의 남편까지 꼬시려고 했는데요. 결국 케이틀린도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케이틀린과는 절교를 하게 됩니다. 사실 토미는 테일러가 주말에 집에 들어오지 않은 이유가 그녀가 간호사 공부를 준비하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테일러가 그렇게 말해왔으니까요. 자신이 집에서 모든 것을 도맡아 하는 동안 부인이 차 동호회에서 다른 남성이랑 바람을 피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하지만 결국 끝에는 토미가 이 사실을 포함한 테일러의 가족들이 부자가 아니고 나쁜 사람들 또한 아니라는 모든 사실들을 알아내게 되고 이 사실들을 알아내자마자 토미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2년 후 테일러는 자신의 아들은 토미에게 양육권을 줘버리고 토미의 아이가 아닌 자신의 첫째 딸만 데리고 나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남성들을 만나서 그들의 집에서 자고 다니기 시작했죠. 자신의 딸을 데리고 말이죠. 테일러의 아들은 토미랑 같이 살긴 했지만 정말 가끔 테일러를 방문할 수 있긴 했었는데 어느 날은 테일러랑 시간을 보내고 씻지도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속옷도 5일이나 갈아입히지 않아서 아이가 박테리아에 감염된 증상을 보여서 토미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방문권까지 빼앗아 아들이 테일러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했습니다. 테일러는 물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 그리고 이 시기에
테일러는 헌터 파커라는 새로운 남성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때까지도 토미와의 이혼은 진행 중이었는데요. 헌터를 만나자마자 테일러는 그에게 푹 빠졌기 때문에 이혼을 서둘러 진행하고는 11일 만에 헌터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테일러는 토미에게 했던 것처럼 자신의 가족들이 부자인데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같은 거짓말을 했고 자신이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다며 그의 앞에서 케이틀린으로부터 관찰했던 온갖 고통,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고 테일러는 헌터가 워낙 아기를 갖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자궁이 없다는 것은 비밀로 하고 자신이 임신이 가능한 것처럼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테일러는 헌터랑 같이 산부인과를 방문했다가 의사가 대화 도중에 테일러가 받았던 자궁 절제술 때문에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서 사실을 들키게 됐어. 헌터는 이 사실을 알고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당장 그녀를 떠나고 싶었지만 테일러는 다른 병들 때문에 자신이 너무 아프다고 헌터에게 죄책감이 들게 만들었어. 하지만 테일러는 여전히 이들이 아기를 가질 수 없다면 헌터가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테일러는 머리를 굴려서 헌터에게 대리모를 쓰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리모의 비용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헌터는 도대체 무슨 돈으로 대리모를 쓸 것이냐고 물었어. 테일러는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부모님이 부자인 거 잊었냐며 자신이 곧 엄청난 돈을 상속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며칠 후에 팀이라는 남성이 자신이 상속 전문가인데 곧 테일러에게 상속해줄 돈 때문에 연락을 한다며 헌터에게 연락을 했고 헌터는 놀랍게도 팀이라는 남성의 말을 믿었어. 상식적으로 상속 전문가가 연락을 한다면 상속을 받는 본인에게 연락을 하는 게 더 그럴듯한데 말이죠. 테일러는 일단 헌터를 잡아둔 데는 성공한 것 같으니 대리모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테일러는 온갖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자신을 위해서 임신을 해줄 수가 있냐며 부탁을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최근에 유산을 한 자신의 전 직장 동료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임신 안 했나 보네? 그럼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대리모가 되어줘 라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공감 능력이 떨어져도 어떻게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지 놀랍죠. 그녀가 제안한 사람들 모두 당연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 에비와 맥킨지라는 여성들은 본인들의 아기를 갖기 위해서 노력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대리모를 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 그리고 이 둘은 실제로 임신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아기들은 테일러를 위한 아기가 아니었음에도 테일러는 이 둘에게 집착을 하기 시작했어. 테일러는 이들의 산부인과 진료에도 다 따라가고 임신 진행 상태를 다 파악하기 시작했고 뿐만 아니라 미국은 동네 산부인과 수술 보조하기가 필요가 없는 건지 수술실에 취직을 해서 제왕절개하는 법을 어깨 너머 관찰하며 몰래 배우기 시작했어. 그리고 헌터한테는 자신이 대리모를 찾았다고 지금 대리모가 임신 중이라는 것과 자신이 곧 돈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거짓말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하지만 헌터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어. 증거가 없으니 더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들이 대화를 나누고 바로 다음 날 기적처럼 팀으로부터 파란 더플백에 현금이 가득 담긴 사진이 날라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헌터는 여전히 수상함을 느꼈기 때문에 구글 이미지에 현금이 가득 담긴 파란 더플백이라는 사진을 검색해봤고 정말 웃기게도 제일 첫 번째에 뜬 사진이 테일러가 보낸 사진이랑 같은 사진이라는 것을 발견했어. 뿐만 아니라 헌터는 테일러의 가족이 부자도 아니고 대리모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를 떠났고 테일러는 다시 한번 솔로가 되었습니다. 때는 2019년 여름, 테일러는 만 26살이 되었고 이 시기에 웨이드 그리핀이라는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어. 이들은 텍사스의 한 로데오 경기를 구경하던 중 만나게 됐고 둘이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잘 통했기 때문에 이들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테일러는 전 남편들처럼 똑같이 웨이드에게 푹 빠졌어. 테일러는 초반에는 누구를 만나던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웨이드 또한
그녀에게 푹 빠졌습니다. 예를 들면 웨이드의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에 가서 힘든 농장 일을 도와주고 온갖 집안일도 도맡아 하며 좋은 인상을 줬고, 이들이 만난 지 몇 주가 흐르며 차차 자신의 가족이 엄청난 부자고 자신이 곧 거액을 상속받을 거지만 가족들이 마피아에 연루되어 있다는 늘 하던 거짓말을 이번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테일러는 자신이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웨이드에게 밝혔어. 웨이드는 헌터처럼 아이를 갖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고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하지만 테일러가 진짜 임신을 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죠. 그렇게 테일러가 임신을 한 줄 알고 행복하게 지내던 웨이드는 어느 날 정체불명의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게 돼요.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이 테일러의 아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테일러가 방금 길에서 차에 문제가 생겨서 정차해 있는 차량과 차주를 보고는 차를 세워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 차를 견인하는 걸 돕던 중에 견인 차량의 무거운 부품이 테일러의 배 쪽으로 떨어져서 테일러가 유산을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려주게 돼요. 하지만 사실 이 전화를 건 사람의 정체는 테일러의 아빠가 아닌 테일러가 음성 변조 앱을 이용해서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충격적인 유산 소식을 듣고 몇 주가 흐르고 웨이드는 점점 테일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직감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눈치 빠른 테일러는 웨이드가 곧 자신을 떠날 거라는 직감을 받게 됐죠. 그래서 테일러는 자신이 정말 곧 돈을 상속받을 것이라며 돈으로 웨이드를 꼬셨습니다. 자신이 상속받으면 다 갚아줄 테니까 돈을 펑펑 쓰며 즐기자고, 자신이 다 갚을 거니까 걱정 말라고 웨이드를 꼬셨어요. 그렇게 이들은 3,300만 원가량을 웨이드의 농기구에, 그리고 2,700만 원 정도를 웨이드의 밭에, 1억을 웨이드의 새 차에, 그리고 웨이드의 엄마에게도 새 차를 뽑아주며 돈을 펑펑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쓴 돈은 다 웨이드가 대출을 받아서 얻은 돈들이었어요. 웨이드는 상속금에 들떠 돈을 마구 써버렸지만 자신이 받은 대출이자가 점점 늘어나고 상속금의 소식은 없자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면 테일러는 웃으며 걱정 말라고 돈이 곧 들어올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테일러는 웨이드의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차를 다시 반납해야 된다고 리콜 대상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웨이드의 엄마는 의심을 하고 딜러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리콜 대상인지 확인을 했어요. 하지만 딜러는 리콜 대상이 전혀 아니라며 그 차량에 문제가 하나 있다면 아직 차량 대금이 하나도 치러지지 않은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웨이드의 엄마의 차량과 농기구는 압류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웨이드의 부모님은 테일러가 정상이 아니고 거짓말쟁이니까 웨이드에게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을 하게 되죠. 하지만 테일러는 이것을 두고 보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었고 바로 다음 거짓말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테일러는 자신이 아직 돈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자신의 악마 같은 엄마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어요. 테일러는 엄마가 자신이 거액의 상속금을 받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끼어들었고 자신의 상속금을 접근을 해서 그 상속금으로 멕시칸 마피아들을 고용을 해서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웨이드는 이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테일러는 매일같이 협박 이메일을 받는다며 맨디라는 사람에게 온 협박 이메일들을 웨이드에게 보여주며 동정심을 사기 시작했고 맨디라는 사람은 이메일로 오늘 테일러와 웨이드가 뭘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협박하는 내용들을 적었는데 이걸 웨이드에게 보여주며 무섭다고 웨이드 또한 위협감을 받으며 이 둘이 한 배를 탄 사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테일러는 FBI 요원인 척까지 하며 웨이드에게 문자를 해서 자신이 멕시칸 마피아로부터 테일러를 지키기 위해서 배정된 요원인데 자신과 웨이드가 협심을 해서 테일러를 지켜야 된다고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 이들은 이때 사귀기 시작한 지 몇 달밖에 안 됐었는데
테일러는 FBI 요원인 척을 하며 웨이드에게 그녀를 지키기 위해선 같이 살며 24시간 그녀의 집을 지켜야 된다고 시켰고, 웨이드는 그렇게 동거를 하기 시작하며 테일러의 뜻대로 그녀랑 점점 더 가까워졌어. 그리고 이들이 동거를 시작하며 테일러는 자신이 FBI 요원으로부터 테일러의 엄마가 체포되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며 이제 그들은 안전하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현실은 FBI 요원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테일러의 엄마는 멀쩡히 살아있었고 나쁜 사람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테일러는 이제 자신의 엄마가 사라졌으니 자신이 드디어 돈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웨이드에게 자신이 45억짜리 집을 사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집을 구매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테일러는 계약서에 사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계약하기 위해선 계약금이 2억이 필요했어. 테일러는 부모님이 소유한 회사 팀인 척을 해서 부동산 직원에게 곧 테일러의 상속금을 보낼 것이니 계약금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부동산 직원이랑 가짜로 또 이메일을 주고받기 시작했어. 하지만 이건 얼마 안 가서 들통이 다 났고 당연히 그 집은 계약 실패에 그치게 됩니다. 이 집은 웨이드를 위한 것이었는데 그럼 테일러는 웨이드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테일러는 FBI 요원이 자신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고, 자신의 엄마가 아직 죽지 않았고 오히려 감옥에서 탈옥을 해서 자신이 지금 위험에 처했고 그랬기 때문에 계약금을 못 받아서 집을 살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 놀랍게도 이번에도 웨이드는 그걸 다 믿었고 2019년 어느 날 테일러는 이모가 연 파티에 웨이드랑 참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테일러의 엄마도 있었죠. 웨이드는 테일러의 엄마를 봤지만 여기서 테일러의 엄마랑 대화를 해봤다면 테일러의 엄마가 사악한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웨이드는 지금까지 테일러가 자신의 엄마에 대해서 했던 말들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파티에서 말없이 조용히 있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테일러의 엄마가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도 몰랐어. 시간은 흘러 2020년 초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들은 사귄 지 6개월쯤이 되었고 웨이드는 서서히 가족들의 조언을 듣기 시작했고 테일러가 하는 거짓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 그리고 차차 그녀를 떠나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물론 이번에도 테일러는 이걸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테일러는 아기만이 웨이드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임신을 한 척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예전에 웨이드에게 쌍둥이를 가졌다고 거짓말을 했을 때 웨이드는 기뻐 날아갈 것 같은 반응이었는데 이번엔 왜인지 전혀 기뻐 보이지 않았어. 웨이드는 테일러랑 함께하며 빚이 산더미인데 아기는 어떻게 부양해야 될지 기쁨보다 걱정이 앞섰어. 하지만 웨이드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아기를 부양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2020년 3월 14일 테일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셋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웨이드의 가족들은 테일러가 하는 말은 아무것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를 했고 테일러의 오랜 친구들은 테일러가 자궁 절제술을 받았기 때문에 임신을 할 수 없었던 걸 알았기 때문에 의아해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안젤라라는 친구는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여러 개 사서 테일러에게 제대로 확인을 해보라고 하게 되죠. 물론 결과는 다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테일러는 임신 테스트기가 불량인 것 같다고 둘러댔고 안젤라가 이 사실을 웨이드에게 말하기 전에 테일러는 어떻게 구한 건지 남의 이름으로 된 임신 진단서를 가져다가 안젤라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글을 대충 읽기만을 바랬죠. 하지만 안젤라는 내용을 꼼꼼히 읽었고 임신 진단서에 적혀있는 타인의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테일러는 이 이름이 자신의 담당 간호사인데 병원 측의 실수로 의료진의 이름이 임산부 이름칸에 잘못 들어간 것 같다고 둘러댔어. 테일러는 안젤라가 계속해서 자신의 말을 믿지 않으니 안젤라의 의심을 없애야겠다 싶어서 안젤라를 데리고 산부인과로 같이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2020년 4월은 코로나가 한창 격상하던 시기여서 안젤라는 병원에 들어갈 수 없었고
환자 본인만 병원에 출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안젤라는 차에서 기다려야 됐어. 테일러는 그리고 후에 안젤라에게 미리 만들어 놓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임신 진단서를 주며 이제 믿겠냐고 물었습니다. 안젤라는 그녀가 병원에서 나오는 걸 똑똑히 봤으니까 이제 테일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의심을 거뒀어.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테일러는 임산부인데도 배가 나오지 않아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 테일러는 다시 한번 손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fakebaby.com이라는 곳에 접속을 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가짜 초음파 사진, 가짜 임신 진단서, 가짜 배, 가짜 DNA 테스트 등등 임신을 꾸며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었어. 그렇게 테일러는 가짜 배를 사서 붙이고 다니며 임산부인 척을 제대로 꾸며냈고 코로나가 한창 심했기 때문에 웨이드는 병원에 같이 갈 수도 없었고 테일러에게는 거짓말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어. 그렇게 이들은 성별 공개 파티도 했고 성별은 딸이라며 만삭 사진도 찍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2020년 7월, 테일러는 이제 출산이 점점 다가오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그렇게 평소랑 같이 소셜미디어를 보던 테일러는 레건 행콕이라는 순진한 여성이 올린 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레이건 행콕이라는 여성은 1998년 11월 12일에 태어났고 당시 만 21살이었어. 레이건은 전 남자친구 사이에서 3살짜리 딸이 이미 있는 상태였고 현재 결혼한 지 1년째가 된 남편 호머랑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됐죠. 이렇게 이른 나이에 아이들을 갖게 됐긴 했지만 레이건은 굉장히 착하고 친구 가족들이랑도 사이가 좋아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이랑도 사이가 굉장히 좋아서 이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 놀랍게도 이들의 웨딩 사진을 찍어준 사진 작가는 다름 아닌 테일러였습니다. 테일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벌였다가 접기를 반복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녀가 세웠던 비즈니스 중 하나는 사진 비즈니스였고 그녀가 잠깐 일을 할 때 고객으로 받았던 것이 레이건 커플이었던 것이었어. 이들은 그렇게 알게 돼서 친구 사이는 아니었지만 소셜미디어에서 서로 팔로우하며 서로의 사진을 좋아요를 눌러주는 정도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이건은 자신이 임신 6개월 차이며 딸을 가졌다고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는 글을 올리게 됩니다. 그녀의 포스팅에는 축하한다는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어요. 그 중에는 테일러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자신 또한 임신 7개월 차이기 때문에 너무 반갑다고 축하한다는 댓글을 달았고 테일러는 레이건에게 자주 문자를 하고 선물도 자주 보내며 레이건의 주변에서 맴돌기 시작했어. 그리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임신 상황, 아기의 상태를 업로드하며 사람들의 댓글을 즐겼어. 예를 들면 자신의 아기의 심장 박동수가 느려서 의사가 걱정을 한다. 자연분만이 어렵고 제왕절개를 해야 될 수도 있다. 등등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웨이드의 가족들은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웨이드는 실제로 배가 불러있고 초음파 사진도 받아오는 테일러를 믿었고 가족, 친구들이 테일러를 믿지 않을 때면 테일러를 방어하고 사람들이랑 싸우기 시작했어. 그러던 어느 날 웨이드는 테일러의 첫째 남편인 토미에게서 연락을 받게 됩니다. 토미는 자신이 상관할 일은 아니지만 테일러가 자신이랑 살 때 자궁 절제술을 받았기 때문에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임신일 리가 없다고,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웨이드는 테일러에게 이게 다 사실이냐고 물었어. 테일러는 놀랍게도 이번에도 자신의 사악한 엄마 탓을 했습니다. 자신의 엄마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전 남편을 시켜서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라고요. 테일러의 엄마를 워낙 무서워하던 웨이드였으니 이번에도 이 사실을 웨이드는 의심 없이 믿게 됐습니다. 시간은 흘러 2020년 10월이 다가왔습니다. 테일러의 예정일보다 2주가 늦어졌어요. 테일러의 예정일은 9월 22일이었는데 아직도 아기가 나올 생각이 없자 웨이드는 걱정이 돼서 테일러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게 됐고 접수까지 같이 하게 됐죠.
사실 테일러는 이번이 안젤라랑 같이 갔을 때 이후로 처음으로 병원에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웨이드랑 같이 접수를 하긴 했지만 진료층에는 웨이드가 출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테일러는 한시름을 놓았음에도 그래도 이미 접수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료실에 올라가야 했긴 했던 상황이라서 테일러는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지 머리를 굴리게 됐어. 그리고 그녀는 간호사가 테일러의 차례가 되어서 이름을 부르자 갑자기 멘붕이 와서 울며 자신의 남편이 군대에 있는데 최근 군대에서 사망을 했다며 지금은 정신적으로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고 오늘은 진료가 불가능할 것 같다고 울음 공격을 써서 진료를 받지 않고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웨이드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진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테일러는 병원에서 나와서 웨이드에게 모든 게 괜찮다며 병원에서 10월 5일 유도분만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이 되었어. 웨이드는 자신의 부모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부모님들은 이때도 오늘 아기가 태어날 리가 없다며 없는 아기인데 어떻게 태어나냐고 웨이드랑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 그리고 테일러는 원래대로라면 오늘 병원에 가서 유도분만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날 병원에 폭탄 테러 협박이 들어와서 병원 전체가 락다운에 걸렸다며 병원에서 오늘은 유도분만이 어려울 것 같다고 오늘 출산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을 전하게 됐어. 그리고 테일러는 이걸 다시 한번 자신의 엄마 탓으로 돌리며 이것 보라고 자신의 엄마가 이렇게 파워가 있는 사람이라며 병원에 폭탄 협박까지 넣었다고 웨이드를 속였어.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아직도 아기는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테일러는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그렇게 테일러는 매일같이 산부인과 앞으로 가서 주차를 해놓고 임산부들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의 테일러라면 또 한 번 유산을 꾸며내고 연기를 할 테지만 테일러는 이번에도 유산을 하면 웨이드가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번에는 진짜 아기를 구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던 10월 8일 저녁 테일러는 스타벅스 2잔을 테이크아웃을 하고 레이건에게 줄 선물을 사서 레이건을 방문을 해서 그녀랑 놀게 됩니다. 이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테일러는 집으로 돌아갔어. 하지만 테일러는 집으로 돌아가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건 바로 레이건의 아기를 훔쳐야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9일, 테일러는 웨이드에게 자신이 유도분만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신을 받아주는 병원은 지금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한 병원밖에 없다며 오클라호마주로 건너가서 출산을 하고 오겠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웨이드에게는 다른 주는 거주인이 아니면 병원비가 더 비싸기 때문에 자신들이 돈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출산하는데 따라오지 말고 그냥 일을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으라고. 그게 자신과 아기를 도와주는 길이라고. 마침 웨이드가 운영하던 돼지 농장에 돼지 150마리를 사고 싶어하는 바이어가 있다며 웨이드에게 몇 시간 거리나 떨어진 장소로 비즈니스 거래를 진행하러 가보라고 알려주게 돼요. 그렇게 웨이드는 거래를 진행하러 테일러가 알려준 장소로 몇 시간이나 운전을 해서 갔지만 바이어는 없었습니다. 웨이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테일러는 웨이드를 자신의 계획에 방해되지 않게 일부러 초대한 먼 곳으로 거짓말을 해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테일러는 맥도날드에서 간단한 아침을 먹고 레이건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날 아침 레이건의 남편인 호머는 레이건으로부터 이상한 문자들을 연달아 받게 됩니다. 그 문자의 내용들은 나 더 이상 당신이랑 같이 살기 싫어, 이혼하자 등등 난데없이 이별을 고하는 내용들이었어. 그리고 이건 부인의 말투가 아니었기 때문에 호머는 일단 사랑한다고 답을 하고는 레이건의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척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레이건에게서 답은 오지 않았어. 시간이 아침 9시 반이 되었을 때 호머는 이웃으로부터 호머가 키우는 강아지가 풀린 채 밖에 뛰어다니고 있고 이들의 차고 문도 활짝 열려있다는 연락을 받게 됐어. 레이건으로부터 받은 이상한 문자들, 풀려있는 강아지, 열려있는 차고에 걱정이 되기 시작한 호머는 레이건의 친구, 가족들에게 모두 연락을 해서
아무나 제발 집으로 가서 레이건이 괜찮은지 확인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호머가 제일 먼저 답을 받은 것은 레이건의 엄마 제시카였고 제시카는 별일 없을 거라고 자신이 바로 이들의 집으로 가서 딸이 괜찮은지 확인을 해보겠다고 호머를 안심시키고는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이들의 집으로 도착한 제시카가 제일 먼저 발견한 건 열려있는 차고문과 바닥에 떨어져 있는 핏방울들과 문 손잡이에 묻어있는 핏자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간 제시카는 바닥에 피범벅이 되어서 쓰러져 있는 딸을 발견하게 됐고 패닉에 빠진 채 제시카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방에서 뭔가 인기척을 듣게 되어 그건 바로 레이건의 3살짜리 딸인 킬리였습니다. 킬리는 엄마가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동안 옆방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어. 현장은 말 그대로 피바다였습니다. 레이건은 온몸에 방어운도 가득한 걸로 봐서 맞서 싸우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됐어. 제시카가 딸인 레이건을 발견했을 때는 레이건이 배를 바닥으로 향하게 엎어져 있는 모양이었는데요. 경찰은 그녀를 더 자세히 살펴보려 그녀를 뒤집었다가 충격적인 것을 목격하게 됐어. 그것은 바로 그녀의 배에 있는 큰 칼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듣기로는 그녀가 만삭이라고 했었는데 그녀의 뱃속엔 더 이상 아기가 없었어. 누군가 아기를 훔쳐간 것이었죠. 그런데 같은 시각 동네 반대편에서는 한 27살 여성이 비이성적으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 여성은 바로 테일러였어. 테일러는 난폭 운전을 하고 자전거를 탄 사람을 거의 차로 칠 뻔하고 차선을 왔다 갔다 미친 사람처럼 운전을 했고 이걸 목격한 경찰이 테일러에게 차를 세우라고 명령을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아 사이렌을 켜고 그녀의 뒤를 쫓으며 추격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테일러는 운전을 하며 911에 전화를 해 자신이 지금 빠르게 병원에 가야 되는데 경찰들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쫓아온다며 불평을 하기도 했어. 경찰은 결국 테일러를 멈추는 데 성공을 했고 그들은 테일러의 차에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테일러와 테일러의 무릎에 탯줄이 달린 채 피범벅이 되어 있는 갓난아기를 같이 발견하게 되죠. 테일러는 운전을 하며 동시에 아기에게 심폐소생술을 진행 중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테일러는 경찰들에게 응급 상황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방금 자신이 갓길에서 차 안에서 출산을 했다고 소리를 쳤어. 그렇게 현장에는 빠르게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아기는 이미 숨을 쉬지 않는 상태였고 구급대원들은 아기를 빠르게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야 된다고 테일러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도대체 왜인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테일러는 안 된다고 꼭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자신이 선택한 그 병원으로 가야 된다며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고 구급대원들은 그녀의 뜻대로 하게 해줬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오클라호마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CPR로 아기를 소생시키는 것에 성공을 해서 아기의 심장박동은 약하게나마 다시 뛰기 시작했고 이들은 병원에 도착하게 됐고 아기는 중환자실로 즉시 이송이 되었어. 그리고 의사들은 테일러 또한 살펴보겠다고 했죠. 테일러의 말대로라면 갓길에서 방금 출산을 했으니까 테일러 또한 괜찮은지 의사들이 확인을 해야 됐어. 테일러는 계속해서 거부했지만 의사들의 강압에 테일러는 검진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의사들은 테일러를 확인한 후에 충격에 빠지게 됐어. 테일러는 자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신을 했을 때 나오는 호르몬들도 분배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은 이 사실을 즉시 경찰에게 알렸어. 그리고 경찰들은 테일러에게 사실대로 말할 것을 부탁했죠. 하지만 테일러는 지금 당신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계속해서 발뺌을 하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경찰들은 다른 동네에서 한 임산부가 배가 갈라진 채 사망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이것이 테일러가 아기를 얻게 된 방법이구나 사건들을 바로 연결짓게 됐습니다. 경찰들이 이 두 사건에 연관 짓자마자 테일러는 빠르게 머리를 굴려서
사실은 레이건이랑 자신이 말다툼을 벌이다가 싸움이 커져서 레이건이 칼을 꺼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이 둘이 엎치락 뒤치락을 하던 중에 레이건이 칼 위로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건이 피를 많이 흘리고 부상이 심각하자 레이건이 아기만이라도 살리게 자신의 배를 갈라달라고 테일러에게 부탁을 했다고 했어. 그래서 테일러는 레이건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배를 갈라서 아기를 꺼내야 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레이건은 방언이 가득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진술이 거짓이라는 게 분명했어. 그리고 경찰은 테일러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지난 9개월간 임신한 척을 했었다는 걸 알게 됐고 테일러의 검색 기록에는 임신 34주인 사람에게 제왕절개 수술 진행하는 법 등등이 적혀 있었어. 레이건이 정확히 임신 34주째였죠. 그리고 레이건의 부검 결과 레이건은 배가 갈라져서 아기가 꺼내준 도중에도 살아있던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꺼내자마자 테일러는 수술용 메스로 레이건의 목을 찔러서 살해했어. 즉시 그렇게 테일러는 1급 살인 혐의로 병원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레이건의 아기는 병원에서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사망을 했어요. 만약 이들이 오클라호마주로 가지 않고 인근 병원으로 즉시 향했다면 아기가 살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웨이드 또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크나큰 충격에 빠졌어. 테일러의 재판은 2022년이 되어서야 열렸습니다. 테일러는 정말 어이없게도 재판에서까지도 무죄를 주장했어. 하지만 그녀의 범죄에 대한 증거가 너무 많았고 테일러의 엄마를 포함한 모든 가족, 전 남편들, 웨이드까지 증인으로 나서서 테일러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혔기 때문에 테일러의 무죄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결국 그녀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됐죠. 그리고 테일러는 현재 감옥에서도 수많은 싸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서 자주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사건은 정말 잔인했는데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오늘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